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여러 의구심 가운데에서도 바이더딥 전략은 이번에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2026년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 IB들, 그래도 내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AI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는 랠리의 전개, 그리고 AI 다음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소비재라던가 제약바이오 섹터로의 순환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말까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간밤의 주요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JP모건은 내년도 불케이스 시나리오를 8,000포인트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1월 들어서는 꽤나 조정을 받았었는데 AI 트레이드가 부활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나흘 연속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0.8%대의 상승으로 가장 강했고요. 오늘 23,2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역시 0.7% 가까운 플러스권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는 데에 안도감을 삼아볼 수가 있겠고요. 추수감사절 주간만 놓고 봤을 때에는 2012년 이후에 가장 최고의 주간을 보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11월 이전에 전반부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지만요. 지금 고용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1만 6천 명 정도가 실직을 한 이후에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예상됐던 22만 5천 명 대비 크게 밑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4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로 사람을 지금 잘 뽑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데 어찌됐든 기존의 고용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반면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96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7천만 명가량 증가, 7,000건 증가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한 번 실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 직장을 찾는 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동 지표들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한 번만 내려주기에는 좀 약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인 만큼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줄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들려오고 있고요. 간밤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 감소 그리고 미국 전반에 걸친 노동 수요 약화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 체킹해 드립니다. 간밤 금 가격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1.5%가량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트로이 온스당 4,200달러 선 레벨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죠.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금에 대한 보유함으로써 지게 되는 어떤 위험 부담 혹은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2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8% 가까이 급락하면서 17선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알파벳이 포함된 통신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구글 대 엔비디아, AI 칩 경쟁 이슈를 소화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알파벳이죠. 오늘은 1% 소폭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전날 비교적 크게 빠졌던 엔비디아의 주가 1.4% 상승했다라는 점이 아주 반갑게 느껴지고 있죠. 오늘 대표적인 AI 트레이드 종목인 오라클 역시도 4% 뛰었는데요. 투심을 끌어올렸던 이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슈 보겠습니다.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2억 4,3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9.4%로 삼성의 18.7%를 소폭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17 시리즈의 인기가 이 같은 대약진을 이끌었다는 진단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애플의 주식을 봤을 때에는 최근에 AI 고평가 부담이 잇따른 가운데 대안처로 부각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도 최고치를 경신, 오늘 다시 한번 0.2% 플러스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납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이슈입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죠. 유럽 안에서의 10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글로벌 인도량이 7%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의 1% 감소에 이어서 올해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되는데 특히나 전기차 인센티브 종료 효과에 3분기에 분명히 판매가 부스트 효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그렸다는 추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머스크 CEO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판매량이 한 20에서 30%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앞서서 해당 전망을 철회했던 바가 있고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델 Y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차량이었는데 이후에 이 경쟁사들이 저렴한 차량들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경쟁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의 주가는 1.7% 플러스권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여러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인력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워크데이의 실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낮게 제시를 했고요. 주로 구독료를 받아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 구독 증가 추이의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워크데이의 주가 7%대 밀렸고요. 그 밖에도 서비스나우,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등 여러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주가도 2%대씩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급락세가 눈에 띄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이쪽에 위치한 디어를 볼 수가 있겠죠. 농경 혹은 중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 자체는 탑 앤 바텀 라인을 모두 비트를 하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인데요. 관세의 타격을 받으면서 연간 이익이 생각보다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2026년도 순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컨센서스가 53억 달러였는데 발표치의 상단이 47억 5천만 달러로 한참 밑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어라는 종목 자체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관세가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로 우리가 삼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의 주가는 5.8%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는 오늘 월마트와 보잉 등의 우량주들이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잉의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으로부터 70억 달러의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일단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 업데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375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90%가량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덕분에 간밤에 오라클의 주가가 아주 간만에 4% 급등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오라클을 중심으로 이 CDS 문제를 이유로 재무 그리고 운영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도이체방크 측에서도 그 리스크가 물론 존재하는 것은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오픈 AI의 백로그 수주 잔고가 매우 확실한 ROI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오라클의 리스크 대비 보상이 상방적으로 강하게 기울어 있다는 평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는 4% 급등하면서 205달러 선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이 시간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이죠. 델 테크놀로지스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3분기 매출을 보면은요,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매출 미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델은 엔비디아 GPU 기반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주요한 벤더 가운데 하나죠. 따라서 AI 인프라 산업의 활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고객들로는 대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 정부, 그리고 코어 위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AI 서버의 출하량 전망치를 이번에 250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200억 달러 대비 훨씬 높은 수준, 그리고 그 덕분에 바로 위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2025년도 매출 전망치 역시도 1,117억 달러로 높여 잡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델 테크놀로지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하게 받아가면서 5.8% 뛴 13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에 오늘 S&P 500 지수 안에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됐던 종목입니다. 로빈후드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최근 로빈후드 이 사업 부문을 보시면 예측 시장 부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12월 금리 인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로빈후드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레저 X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에서 3%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 역시도 암호화폐주 전반의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그 가운데에서 개별 호재까지 전해졌다 보니까 주가가 11% 특히나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 외에도 블리쉬라든지 스트래티지 등의 주요 관련주들이 2에서 많게는 5%대까지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밈주식들이 다시 상승하려는 기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백화점 체인인 콜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40%나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8%가량 그 추가적인 급등을 빌드업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비욘드 미트 대표적으로 밈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19% 가까이 급등을 했죠. 이렇게 밈주식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시장 한켠이 과열 신호로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밈주식들의 향방도 계속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월스트리트 스냅샷 먼저 살펴봅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것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전망해주는 목소리가 함께 나타나고 있죠. 지금 위에 보이는 표는 과거 빅스의 급락 사례와 이후의 흐름입니다. 빅스 지수가 20대로 훅 떨어진 이후에 3주 동안 S&P 500 지수는 꾸준하게 또 그 회복세를 빠르게 좀 보여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시장은 AI로 인해서 흔들흔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금 그 내러티브가 구글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간밤에 내러티브가 또 하나 추가된 점은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가 동반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함께 파이를 키워나갈 것이다. 이런
이런 쪽으로 내러티브가 또 기울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각 기업들이 앞으로 EPS를 조금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겠지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JP모건과 CFRA 앞으로 2026년의 전망치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놓았는데요. JP모건은 2026년 주식시장이 S&P 500 7,500포인트, 나아가서는 강세론의 경우에는 8,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리네커가 전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으로 2회 인하 그리고 AI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더불어서 지금 AI 슈퍼사이클이 자극을 하게 된다면 S&P 500 내 기업들의 EPS가 13에서 15%가량으로 맞춰지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7,500포인트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7,500포인트 하면 지금 현재 레벨보다 10%가량의 상방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4년차 강세장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고요. S&P 500이 8,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의 조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 연준의 추가 완화 조치가 2회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이 8,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AI 확산이 K자형 양극화 심화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소외되는 종목들은 꾸준히 소외가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난다거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은 추가적인 이 주의할 점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CFRA에서는 2026년 연말까지 7,400포인트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EPS 성장세는 13.4%, 2027년에 도래하면 14.2% 달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소비재, 산업, 정보기술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든든하게 순환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간밤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2027년 의약품 15종 인하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보노디스크의 체중 감량약 위고비 그리고 오젬픽의 경우에는 71%까지 인하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AI에 대한 내러티브 강화도 있습니다만 각 개별 기업들별로 어떠한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듯한 엔비디아 GPU 그리고 구글의 TPU 이슈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영향권에 들어가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 전쟁의 개막 안에서 마진율을 어떻게 챙겨가는가입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라는 것은 비용의 80에서 90%가 추론에서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구글이 압도적인 승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지금 가장 짙은 초록 색깔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챙겨가고 있는 마진율인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70% 중반의 마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어닝콜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마진율 70% 중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진율을 챙겨가는 것은 결국 가장 싼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 나가느냐 그러한 부분에서는 구글 TPU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내러티브죠. 자, 이런 전쟁 안에서 우리가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TPU의 키워드는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구글이라는 압도적인 이 검색 서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강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위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범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압도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엔비디아가 현재까지 쌓아온 해자가
상당히 단단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TPU는 AI 전용 계산에 사용이 되고요. AI 핵심인 연산만 초고속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게임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에서 워낙 강점이라는 점이 현재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고 코인 채굴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TPU의 장점은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전력 효율일 텐데 바로 이 높은 전력 효율 면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비용적인 그리고 전력 효율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구글 TPU가 외부 판매까지 조금 더 가속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익단의 레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GPU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엔비디아 기반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상당히 높고요. 활용 범위도 넓다라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실 GPU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풀스택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호환성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장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점의 경우에는 구글 생태계를 전용으로 하고 있는 TPU라는 점, 그리고 AI 외의 기능은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요. 엔비디아 GPU는 비용도 비싸지만 이 비싼 걸 받기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GPU가 계속해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리드타임 안에서 빠르게 AI 속도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어떠한 비용 지출 그리고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미나이와 챗 GPT로 대변이 되는 것인데 결국 구글 TPU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미나이라는 모델로 구동이 되고 검색과 유튜브 시장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가 자극하는 쪽도 살펴볼까요? 구글 TPU의 핵심 수혜 밸류 체인입니다. HBM이라던가 메모리 공급사들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고요. 이는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 붙어가는 HBM뿐만이 아니라 D램이라던가 특히 엔비디아는 보통 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LPDDR 채택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LPDDR까지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셀레스티카 언급이 됩니다. 브로드컴 강력한 실적 발표 내놨고요. 셀레스티카 역시도 하이퍼스케일러의 에이직 대량 채택을 언급했는데요. 텍사스라던가 태국 주요하게 대규모 증설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죠. 두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구글의 외부 TPU 공급이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인데요. 우선은 구글 TPU의 목적은 자사의 수직 통합망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외부 판매 여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인 장벽, 개발자 생태계,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강력한 해자라는 평가입니다.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10년 이상 압도해온 시장을 구글 TPU가 단순에 파고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AMD의 경우에는 번스타인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 브로드컴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AMD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 가장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MD의 내러티브는 엔비디아에 실행 가능한 제2 GPU 공급원이라는 포지션이었는데 오픈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존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실적이고요. 그리고 TPU가 제2 공급원으로 떠오르게 되면 AMD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번스타인이 제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